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 인천의 중학생 이 폭행 사건 그리고 추락 사망 사건이었죠. 이 관련해서 가해자 4명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달 13일입니다. 인근 아파트,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추락사한 피해 학생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데 1시간 동안이나 폭행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폭행이 잠시 멈춘 사이에 난간에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슴이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세상에. 옥상에서 추락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검찰은 수사 끝에 가해 학생 4명을 모두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당시 피해 학생이 난간에 매달려서 했던 말이라고 이제 드러났는데, 저 발언 보세요. 얼마나 폭행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통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피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복수고 뭐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 시간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내가 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피해 학생한테 지금 가해자들이 가래침을 뱉고 몸에 그다음에 바지를 내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욕감이잖아요, 이거는요. 네. 이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네. 너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해도 아무런 행동조차 할 수가 없지, 반항조차 할 수 없지. 이러면 피해자는요,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네. 무언가 선택을 할 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는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하.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박성 변호사님, 저 가해 학생 남녀가 섞여 있습니다. 학생들이 섞여 있는데 저 가해 학생들의 한 행동 보세요. 이게 무슨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수법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경악스럽습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 진술은 가해 학생의 진술에 의존한 겁니다. 공소사실이 가해 학생의 진술에 의존해서 공소사실로 기재가 돼 있을 텐데 그건 피해 학생이 지금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아하. 본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 내용이 경악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폭행을 잠시 멈춘 사이에 난간에 매달려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허. 가해 학생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가서 말리려고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진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근데 이렇게 본인의 죄책을 낮추려고 했던 진술 자체도 경악스럽기 때문에 또 폭행이나 모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검사가 상해치서로 공소를 제기한 것인데 네. 검찰 관계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해 학생이 폭행 자체도 굉장히 두려웠고 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하. 정리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 얼마나 가해 학생들이요, 이 피해 학생의 정말로 입에 담기도 송구합니다. 속옷을 벗기려고 했고요, 목에 정말로 경악스럽습니다. 정말 더러운 침까지 뱉었답니다. 게다가 가해자들 사이 여학생도 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바지까지 속옷까지 벗기려고 했다라 이런 것들 이제 상상만 해도 진짜 말이 좀 이렇게 막히는 부분인데요. 더 이제 유추해 보면 조금 더 가슴 아픈 부분은 이게 만약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었으면 피해 학생 앞에 여학생도 있는 데서 뭐 옷도 벗기고 폭행도 있었고 침도 뱉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학생이 그 외국인 어머니를 둔 홀로 있는 아이였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좀 약간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이고. 이런 폭행을 당했다는 학대를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 중학생쯤 됐을 때 이 피해 학생에게는 앞에 있는 아이가 여자 학생이건 남자 학생이건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가해자로 보였을 것이고 아마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울분이 터지면서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제 한 가지 계속 저도 마음에 걸리는 게 박성배 변호사가 하신 얘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 모든 진술은 가해한 학생들에게서 나온 진술이거든요. 네. 지금 가해 정도가 이렇게 참혹스럽고 끔찍하다라면 과연 이들의 이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만 네. 어쨌든 피해 학생을 생각하면 점점 가슴이 아파지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손정혜 변호사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똑똑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달에 이 가해 학생들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 그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이게 저 바로 오른쪽에 두 번째 저 학생이 입었던 패딩 점퍼입니다. 바로 숨진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나와서 상당한 논란과 비난이 일었는데, 이 학생에게 죄목이 하나 추가됐다는데 대체 뭡니까? 네, 사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공갈과 강도가 아닌 사기 혐의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이 패딩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 가해 학생이 어떻게 진술했냐면 네. 이 피해자 학생이 옷을 벗고 도망을 가서 내가 그걸 주워 입은 것에 불과했고 옷을 입는 대신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건 모두 다 거짓이었고요. 일단은 수사 결과 이것을 빼앗는데 어떤 강제성이나 협박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가 가진 하얀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좋은 거다. 나랑 교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피해 학생이 저 패딩과 바꿔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또 거짓이라는 겁니다. 속여서 이 점퍼를 가져갔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이제 그 제명이 추가가 된 것인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조금 슬펐던 것은 저렇게 영장실질심사에 입고 나오는 뉴스 장면을 보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SNS에서 글을 쓰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세상에. 저 모습을 보니 저 가해 학생들이 입은 것이 우리 아들 것이다. 저것도 빼앗겼나 보다. 얼마나 옥장이 라는 무너졌을 거예요. SNS를 아이고. 보니 네.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네. 아이가 피해 학생 어머니가 아이의 죽음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데 또 가해 학생들이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저 점퍼를 입고 오는 모습에서 굉장히 더 피해를 입었을 것이 예상되는데 그 경위도 살펴보니 속여서 그 편취한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당시에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남긴 글을 보니까요. 장례식장, 정말 황망할 거 아니에요. 생때 같은 자식을, 귀하게 키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우연찮게 뉴스를 봤나 봐요. 아마 주변 분들이 저거 봐 했겠죠? 뉴스를 보니까 우리 아들 옷이네? 생각해보니까 옷을 빼앗겼나 봐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본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생업 때문에 일을 해야겠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걱정돼서 계속 전화를 했었대요. 그런데 손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라고 하염없이 통곡과 눈물을 흘렸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나이가 어리다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거 가볍게 봐줄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사건이요. 일단은 가해 학생들이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아하. 일단 상해치사의 권고형을 보면 기본 권고형이 3년에서 5년 징역형, 그리고 네. 가중될 경우에 4년에서 8년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는데 네. 소년범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기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되지 않습니다. 아하. 단기, 장기를 정해놓고 단기 네. 몇 년, 장기 몇 년 이렇게 형을 선고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년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단기 그리고 10년 이하의 장기를 정해서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소년범의 경우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실제 성인이 딱 찍어서 형이 선고되는 것보다 단기, 장기를 정할 때 굉장히 감경해서 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게 네.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 자체가 반복됐죠. 사실 이 가해 학생들 중 일부는 폭접법상 공동공갈, 공동상해로 추가 기소가 됐는데 그 전부터 유사한 행동이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한 피해 학생에 대해서. 반복된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상해치사 범행 현장에서도 한 사람도 아니고 2명 이상, 네. 4명이 공동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봤었을 때는 네. 소년법상 감경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 규정을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네. 죄에 상응하는 따끔한 처벌이 이루어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건요, 이 사건이 또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까맣게 지워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왕따와 학교 폭력을 당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지금도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도와줬어야 했는데 손을 잡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변을 반드시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노약자 어르신한테 특히 이 힘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신 어르신한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3월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남성의 눈에 80대 할머니가 띕니다. 이 80대 할머니가 아들로부터 용돈을 받는 모습을 이 50대 남성이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돈을 뺏으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근 식당으로 도주를 하는데요. 더 무서운 건 이 50대 남성이 할머니가 나올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세상에.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데 어허. 1시간쯤 지났으니까 이제 갔겠지 싶어서 할머니가 나왔더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쫓아가서 폭행을 하는데 아이고. 폭행을 한 다음에 아들로부터 받았던 용돈을 지갑, 양말 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관하고 있던 용돈 15만 4천 원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어허.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고 네. 할머니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2개월 후인 지난 5월에 경막 가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아이고, 경막 하출혈이면 여러분 뇌를 다친 거예요. 외상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즉 외상으로 폭행으로 뇌에 공간이 생겨 거기에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뇌를 심하게 다친 후유증으로 2개월 만에 사건 2개월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장 교수님 이런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일단 지금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이 3월 한 달 새 3건입니다. 지금 아하. 15만 4천 원 이 할머니 사망한 이 사건도 있었고요. 3월 9일 역시 아침 시간 8시 45분경에는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역시도 따라가서 아하. 폭행을 하고 이때는 돈을 현금 3만 원과 버스카드를 빼앗아서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그로부터 이틀 후인 3월 11일에 성동구 한 아파트 이번에는 밤 12시 10분경에 역시 돈을 내놔라라고 폭행을 한 다음에 이때는 6천 원을 갈취를 했는데 문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도 얼굴이나 옆구리 등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심각한 폭행이었고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70대, 60대 다 이렇게 약간 노인들,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그들이 얼마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약자를 공격했다.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 어르신들 상대로 이런 지금 범죄를 저질렀어요. 악질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용이성인 거예요. 피해자가 내가 편하게 무언가 타겟팅할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동종전과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직업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타겟으로 저 사람 돈을 얻을 수 있겠다. 근데 사실 금액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노인들은 또 돈도 많이 안 갖고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때리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신고 안 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들을 네. 가장 큰 포인트로 삼고 그렇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얻는 겁니다. 아하. 결국 이 사람이요. 정말로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힐 줄 알았겠지만 검거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80대 할머니 폭행으로 2달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망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죄를 물었습니까?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강도치사, 강도상해, 강도미수 3가지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 80대 할머니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런 변명까지 했어요. 첫 번째, 심신미약. 내가 뇌염 때문에 수술을 받아서 기억력이 저하됐으니까 심신미약으로 감형해달라 이런 주장도 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좀 괘씸해 보이는 것은 할머니가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나랑 상관없이 허허. 유족들이 수술을 거부해서 결국 돌아가신 거지 내가 때려서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모두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하. 일단은 처음 보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렸고 네. 체구 작은 할머니에 대해서 마구잡이 폭행을 했다. 네. 그리고 피해 할머니가 평소에 혼자 폐지를 주우러 다닐 만큼 80대
40대이시지만 네. 건강한 편이었다. 폭행을 당했을 때 피가 바닥에 흥건했다. 그런 점에 비춰봐서는 이 사람이 강도 행각으로 인한 폭행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도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사람이 근데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봤고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장희영 교수님, 동종 전과도 있다는 얘기는 폭행으로 강도짓을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복역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 보인다고 징역 10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국민 법감정이란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반성하는 태도를 뭐 그 법관 앞에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피해 숨진 할머니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분이 할머니가 만약에 사망할 정도였으면 수술을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수술을 안 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폭행으로 인한 이 피해로 사망한 게 아니다라는 자기 변명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태도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있었다. 이제 이런 단어가 이제 여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법감정과 일반 여론 감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 사람이요. 앞서 우리 패널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몸이 약한 신체적으로 약하신 어르신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을 가하고 빼앗은 금품이 19만 원의 버스카드. 그런데 이 노인분들, 어르신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홍수빈 아나운서. 네,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징역이 10년이라니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냐 뭐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은 같을 텐데 안타깝다. 그리고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건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라면서 짚어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꼭 항소라는 게 피해자분, 유족 측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도 할 수 있잖아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검사만 할 수 있습니까? 검사만 할 수 있고 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할 것 같고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들이겠죠.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 좀 더 형량을 높여달라고 탄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 양형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권고형의 범위 자체를 끌어올리는 건데 이 사건처럼 고령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치사는 권고형의 범위 자체를 끌어올려서 11년 이상이 권고됩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에서는 10년이 선고됐잖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한 번으로 그친 것도 아니고 강도치사 외에도 강도도 있고 강도상해도 있고 그전에 동종전과도 있었다는 네.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네. 피해자들도 탄원을 한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 본보기 차원에서라도요, 뭔가 사회 영구적으로 격리를 시킬 수 없다면 양형 기준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뭔가 정말로 중형을 선고해야만 그 80대 할머니의 유족분들의 그 응어리진 가슴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뭐 보면 엊그제 한 달 일도 좀 기억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에게는 62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10월 중순에 한 70대 할아버지가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의 버스 회사에 직접 찾아옵니다. 아하. 할아버지의 손에는 직접 쓴 편지와 현금 10만 원이 들려 있었는데요. 아하. 이 편지와 돈을 버스 회사 직원에게 건네면서 아. 62년 전 자신의 일화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62년 전 일화를요? 그렇습니다. 아하. 62년 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16살 소년이었을 당시 이 소년이 전주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고향인 순창군 인계면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아하. 무임승차였습니다.
돈을 안 냈어요? 돈을 안 내고 있었던 아하. 거죠. 잠시 후에 이 버스 차장이 승차권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 소년이 무임 승차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하. 그래서 꾸지람까지 들어요. 네. 그런데 이 마음씨 좋은 차장은요, 네. 이 소년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덕분에 소년은 목적지까지 아주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이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다가 아하. 비로소 62년 만에 이 버스 회사,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야. 이름까지 바뀌어버린 이 버스 회사에 직접 찾아온 겁니다. 대박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버스의 차장, 진짜 이런 말 비방송 용어입니다만 등등 오라이 하던 그 차장이 있던 시절에 버스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버스를 타신 그거예요. 6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이 어르신이 62년 만에 이제 해당 고속버스를 찾아갔어요. 아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정말. 저는 이분이 62년 동안 이걸 가슴에 담고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시간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62년이라는 그러네요. 네. 시간은 16세 소년이 62년 동안 그 마음을 그 자체로 사실 뭔가 가장 뭉클한데 손편지를 쓰셨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CG를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읽기 네, 편할 것 그럴게요. 같아요. 글씨가 작아서요. 네. 예. 고향 전북 순창군 적성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뭐 서울에 거주한 한 62년 전 전주에서 모임 승차에서 지금 앞에 보시면 딱 띄워놨습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62년 전 순창 거주 전주에서 모임 승차를 했다. 네. 그리고 조수에게 욕설을 많이 들었다. 지금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차장을 조수라고 표현했군요. 네. 저희 어릴 때는 만내양 이런 표현 썼었는데 그러네요. 네.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무임 승차를 했다. 이런 사연을 적었고요. 앞서 우리 그러면서요? 홍수민 네. 아나운서가 해준 이야기인데 이제 갚지만 아하. 용서 바란다. 네. 갚는다는 표현이 저는 사실 좀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용서를 바란다라는 건 지금까지 죄책감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더욱 발전해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라는 편지예요. 근데 네. 이걸 보면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요즘에 어떤 뭐 강력 사건들이 막 있어도 사람들이 공소시효 어쩌고 법적으로 어떻고 법적으로 의무가 없니? 그러니까 법을 자꾸 내세우잖아요. 사실 62년이면 죄송한데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드리죠. 이게 지금 62년이면 네.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금 자체가 문제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당시에 차장이 그냥 가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62년 동안 이 마음, 이게 잠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100원을 내면 한 10개 이렇게 주는 캐러멜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기억납니다. 샀는데 네. 그 아주머니가 잘못해서 11개를 준 거예요. 아하. 저는 받는 11개가 알았는데 어린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집에 들고 왔어요. 아하. 1년 동안 이게 죄책감이 들어서 네, 세상에. 정말 한 학년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그 집에 가서 10개를 받는 척하고 제가 9개를 가져온 이야. 적이 있어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이 왜 떠올랐냐면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순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62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그냥 옛 이야기 하듯이 내가 그랬다라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은 70세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갚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정말 감동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아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무임승차했던 게 미안해서 앞서 읽어주신 우리 장 교수님이 읽어주신 그 손편지 보세요. 정말 정말 진심을 담아 꾹꾹 눌렀었다. 이 필체를 보세요. 그런 게 그냥 느껴져요. 꾹꾹 눌렀으면 반성, 회한, 그런 거 미안함 막 다 담으셨을 것 같아요. 감정을. 그러면 꾹꾹 눌렀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지고 온 10만 원을 그 버스 회사 직원분한테 전해주시면서 총총 걸음으로 떠나셨다고 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그 직원분이 어르신 왜 이 10만 원만 주시면 안 되죠? 더 주셔야죠. 혹시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당시에 이 16세였던 소년 네. 할아버지가 무임승차했을 당시 시외버스비가 20원이라고 하거든요. 아, 정말 옛날이네요. 20원에 비춰보면 지당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굳이 가치평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네. 충분히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무임승차했을 당시가 1956년경 같은데 아하. 이러면 한국전 직후거든요. 세상에. 모두가 어려웠을 시기였습니다. 그러네요, 진짜로. 할아버지가 16세 소년일 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러네요. 그런데 아. 이 조수라고 지칭되는 이 차장이란 분도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따끔하게 꾸중을 하면서도 굳이 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아하. 다 어려운 걸 아니까. 정이 있었네요, 진짜. 다 어려운 걸 아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보냈는데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응어리로 평생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이런 적절한 시기에 또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네. 용서를 받는 건 오히려 한 개인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아하. 미칠 수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그러네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 어르신은 손편지와 10만 원을 건네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지셨는데요. 수소문 끝에 이 버스 회사의 임원분이 그 어르신을 찾아뵈셨답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마음에 빚을 지고 사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뵙고. 참 이제 편하시겠다고 농담 삼아 그동안 그걸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동네에서 호인이시더라고요. 무임으로 타고 그때는 차장, 그 안내원이죠. 남자가 탄 시절인데 아주 오래전이라 호되게 혼도 나고 그랬다고 그러시면서 그때 당시 해상하시면서 또 흐뭇해하시고 그랬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정말 이 80대가 내일 모레 80이 되시는 이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짐이 되셨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62년 동안 갖고 계셨던 빚인 거죠. 사실 10대 때의 기억이 가장 각인이 오래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죄책감이나 고마움도 가장 길게 가거든요. 네. 아마 이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딱 편지를 쓰고 돈을 딱 내셨을 때, 아, 내가 이제 다 했다. 다 이루었노라. 다 이뤘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훈훈한 소식, 정말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이 훈훈한 소식이잖아요. 장 교수님, 뭐 네. 누리꾼들도 많은 반응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그냥 듣기 너무 흐뭇하잖아요. 네. 누리꾼 반응 몇 개만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그럴까요? 네. 참 인자하신 할아버지의 성품도 있고 품위도 있고 맞아요. 나도 이렇게 늙고 싶다 맞아요. 이런 표현도 있었고 네. 또 한 분은 요즘에 유명인데 워낙 또 비투, 빚 아, 논란 그러네요. 이야기 많잖아요. 네. 그때 대접법과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아. 이야기하면서 한 분은 위트 있는 이야기로 할아버지 빚 청산 축하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진짜로 네. 정말로 이 어르신이요. 요즘 우리 사회에 한 줄기 또 빛, 소금 같은 또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